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과한다라는 뜻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뜻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과를 한 게 없어요. 왜 사과가 아니냐면요. 자신이 부족해서 국민들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부족해서 내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실패했다 이런 의미이니까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또 사과가 아닌 이유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잖아요. 지금 1심 법원이지만 분명히 이건 내란이고 국한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내란머리, 정치공세, 숙청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내가 항소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본인의 지금 신세 한탄인 겁니다. 예. 신세 한탄인 것이고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란은 국민을 위한 비상벨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란 선전성동을 할 것이고 전환기 씨라든가 고성국 씨 이런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조차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선에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정말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될 정도의 정당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 내란 프레임을 언제까지 가져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역풍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미 절연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절연이 됐다. 예, 그리고 이것이 뭐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했다.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과 관련돼서 파면당한 것과 윤 어게인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당내 일부 당원들 이것을 엮어서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차원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득이 소치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1심이고 2심, 3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통치권 차원 그리고 비상대권을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내란과 폭동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직위원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즉흥적 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한 것, 개혁성이 축소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동기,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사원 추적과 관련해서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춘 이 세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내란을 확정되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받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 내란이라는 것을 1심 재판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영 대표 말대로 3심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확실하게 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헌재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이 내란 여부 이것은 국민의힘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란을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2차 특검이 지금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라든가 그리고 관저 앞에 가서 체포 반대를 외친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의 해석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 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면서도 또 변호인단은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항소는 할 거라고 보시죠? 항소를 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특검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항소하면 본인이 재판을 끝나고 싶어도 못 끝내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인들도 설득하겠죠. 네. 이왕 특검도 항소하고 이미 항소에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재판을 받는데 근데 본인이 항소를 안 하면 그보다 형량은 더 낮아지진 않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항소한 사람만이 그 형량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면 본인도 아마 못 이기는 척 할 거예요. 예.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혼재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처음부터 정치 재판으로 규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이것을 클리어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재판부가 약간 좀 여지를 둔 건 있잖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맞다. 다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그게 이제 일종의 내란이 성립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비상벨을 울렸을 뿐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지만 네. 그 비상벨을 왜 군대를 동원해서 울렸느냐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허술한 점이 있어서 네. 3심까지 가서 다툴 테니까 국민 여러분 힘을 좀 모아달라. 그래서 밖에서 싸우는 분들 함께 해달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한 입장도 있고 본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것도 있고 재판부가 일단 그 권한과 그다음에 내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선격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네. 대통령의 입장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2심을 가든 대법원을 가든 바뀌어질 입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법리를 2심과 3심이 1심의 법리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 하면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변명이죠. 뭐라 그러냐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좌절과 고난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그 비상계엄이 국국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좌절과 고난 겪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괴롭었다, 힘들었다, 그걸 사과하는 거잖아요. 예. 뭘 사과하는지 대상이 없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사과라고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과라고 볼 수 없죠. 그다음 뒤에 뭐 또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뭉쳐 싸우자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보수층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당연하죠.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밖에서 구치소 밖에 보면 그 윤호개인 분들이 막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이제 더 열심히 싸워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서면 자신을 재평가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재평가합니까 자신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건데 그래서 황당한 주장이고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바보라 칭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내란을 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 부끄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3년간 정말 나라가 망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지금 한 8개월 만에
얼마나 국가가 정상화됩니까? 그리고 통합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네. 대구 시민도 경북 시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유능한 경제 정책을 펴고 또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척결 세력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마저도 아직도 저는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야당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지금 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모든 게 정상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걸핏 착시 효과,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고점으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 거지. 아, 바닥을 찍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평타가 된 그냥 건데. 평타만 쳐도 그냥 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 일종의 착시 이게 좀 현상인 거지. 과평가됐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정상화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법 왜곡죄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공소 취소모인 87명하고 이런 게 정상입니까? 사실 그게 오히려 헌법 쿠데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성 쿠데타라는 얘기들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그 사실 어찌게 상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면서 결국에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한 사람의 국가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낳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지점들은 예. 여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행위에만 국한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위인 설법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의회라든가 일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것은 민주당이 그 말하자면 교정이라는 말 아래 폭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저기 지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듯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는 겪어야만이 중간 평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부동산 문제와 여러 가지 물론 뭐 입법 폭주 이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유연적인 입법 폭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6월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되면 딱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3월 이사철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지금 다주택자 문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무역 지금 문제도 지금 터져 있고 이런 상황이 1년 정도도 못 버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정말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찬사는 아직도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형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릴 것인가, 선고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형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내란이란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택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저는 지기현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쉬운 건 판결문이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으니까 내란이 실패했으니까 네. 내란이 당연히 실패해야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내란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치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겁니다. 네. 총 한 번 안 쐈는데
유혈 충돌 한 번 없었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바보였는데 이게 성공할 줄 알았겠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변명치고는 국민들께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까. 나는 바보였어요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바보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불편한 현실이 됐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데려와 총으로 싸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이재명 대표 싫어. 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하고 했다. 이거 자체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만큼 대책 없는 사람이 이런 국정을 3년간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 추악한 현실이 됐고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바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충격, 정말 이런 짓을 하면 사형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줬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주문도 그리고 판결 이유도 조금은 한가로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사형 선고가 필요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사법부의 판결문을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는 비판도 요즘은 뭐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고유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한테 유리하면 사법부 정의는 살아 있고 아니면 사법부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갖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최대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형이라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면 그냥 사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 판결을 보면은 내란의 뭐 유무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폭력행위 발생 여부 공수처 수사적법성 여부 통상적으로 특검에서 한 것을 상당히 톤 다운돼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감행의 길을 터준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건데 예. 2심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2심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양쪽에 다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자동 항소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무조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보면은 적극적 우발적 판단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심 판단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법원에 맡겼으면 일단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네. 일단 차분히 지켜보고 여론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재판이면 벌써 끝났죠. 그러나 여론재판이 아니고 이것은 법원 법관에 의한 그리고 헌법적인 그리고 법률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법을 해석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 해라 앞으로 6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씩에서. 네. 6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보기로 하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역사상 좀 돌아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선고를 받더라도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사면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네. 지금 나선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내란 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노태우도 내란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받았거든요. 예. 그분들도 사실 다 나중에 사면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면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인 뭐 다른 형사 사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사면하면 안 된다. 뭐 윤석열 사면 안 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죄,
특히 내란이라든지 외환죄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물론 뭐 논란은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지금도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 네. 사면이라는 거는 특정 죄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다 사면해 주는 거.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법을 만들더라도 뭐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란 죄에 대해서 안 된다. 예,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뭐 헌재로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 가더라도 합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위헌적인 요소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일단 최소한 내란죄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 이게 지금 여권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말 그대로 특정인을 겨냥한 또 특정한 사안을 겨냥한 법안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아니, 겨냥한 게 겨냥하지 아니라 않았지만 내란을 어쩌면 사실상이잖아요. 근데 물론 내란은 다음에도 나올 수도 있고 계엄도 나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다음에 계엄을 하는 대통령은 대단히 계엄을 하기가 주저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계엄, 직접 국가 비상사태가 오는 계엄을 하더라도 요건 다 갖춰가지고 하려고 할 겁니다. 워낙 이번에 세게 당했고 대었고 그다음에 경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면 제한법 이거는 약간 사후형벌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고령임을 감안하면 살아서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네. 어찌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간 이제 또 국민 간 통합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 큰 좋은 경사가 있어서 사면을 하려고 국민적 동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법에 의해서 사면을 못 한다? 그것 또한 그러면 이거는 그 의회의 폭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은 최소한 그럼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통과를 시키든가 이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 그다음에 헌법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구조로 통과시키는 게 맞지. 네. 이렇게 단독 처리를 급하게 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 땜질한다거나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의 역사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헌법 제79조 2항에 보면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소고기법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겨냥한 그리고 처분적 법률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위헌적인 입법 폭주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도 그것도 또한 위헌적인 법률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부터 시행하는 걸로 한번 붙이면 그래도 그것은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1년 뒤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소급입법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소급입법이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뭐 무슨 죄를 내란죄를 네. 겨냥한 거라 하지만 그리고 처분적 법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것도 위헌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5분의 3이 찬성하면 그러면 사면을 금지한다.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도 다 편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재직하는 그 순간 현재부터 예. 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위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얘기까지 좀 꺼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정당 해산 심판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1야당이고 다수당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자는 세력은 갈라치기다. 그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된다니까 한동훈 전 대표 빼고 뭐 오세훈 시장도 곧 있으면 빠지지 않을까. 오세훈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자기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선거가 됐든 다음 총선이 됐든 다 패배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같이 민주당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날 것 같고요.
뭐 보수의 심장 대구 시민들조차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갈라치게 하면서 이 당을 협소시키는 거, 쪼그라지게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조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네.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회초리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회초리를 들까 말까 고민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냥 혼자 그냥 귀에다가 뭐 꽂고 그냥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나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대구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게 해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국민의힘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절연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냈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야말로 절연을 해야 한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대선 패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두 번의 탄핵을 당한 정당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사상 가장 취약한 그런 현실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쫓기고 이 위기의 어떤 그 배 선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가 저는 보수 정당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간다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거나 배현진 서울시당 의원 배현진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하는 거나 네. 그랑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사태와 관련해서 윤 어게인이 내세우는 그런 것은 다원주의 정당에 있어서 당원들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부당함을 한 10만 명 정도 모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보수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에 모든 걸 쏟아 부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이 파면을 당한 것을 12.3 비상계엄이라고 저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절연하라. 절연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헌재에서 사법적으로 절연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서 인위적으로 또다시 절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당원들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까지 다 버립니까? 당원 주권 시대에 있어서 당원이라는 것은 정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강성 지지층은 선거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승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쨌든 중도층도 끌어안아야 하고 외연 확장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온 상황은 사실상 지방선거 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경합지라든가 그다음에 예. 이제 좀 약간 불리한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 의원들 모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예. 선거란 거는 뭐 공식이 있습니다. 넓히면은 이기고 좁히면은 지는 게임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보수 정당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겪으면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계엄으로 인한 탄핵,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당의 분열, 혼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상존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굳힌 다음에 뻗는 전략, 이른바 네. 최대한 굳혀놓고 중원으로 진출하자 같은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2월 19일이 선고가 아마 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예. 사실상 지금도 이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굳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당면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선대위 발족식을 통한 메시지가 나갈지. 예. 그래서 일단은 2월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까지는 아직도 당에 흔들리는 균열하거나 있는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합시켜 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빅텐트 안에서 많은 보수 세력이 뭉쳐서 단일 대우로 간다 그러면은 4월, 5월의 구도 싸움에서는 1대1 구도를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장 대표의 타임라인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장 대표의 진정성도 결국에는 민심의 바다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어찌됐건 이러한 어떤 결속력도 조기에 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선거체제 국면으로 전환하는 좀 전략적 허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알려진 바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좀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그나마 좀 비판 수위를 낮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어떤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네, 아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이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이제 아마 윤석열 변호인 입장이 훌륭한 것 같아요. 아직 1, 2, 3심이고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더 지켜봅시다. 그럼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 했으면 딱 맞는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제1야당 네. 대표. 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있고 그럼 저는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뭐 계엄 1년 됐을 때 아니면 뭐 설 앞두고 여러 번 아마 좀 변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번이 어찌 보면 저는 마지막이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서 그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호응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예. 명절 전에도 뭐 혹시 메시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아마 마지막 기회를 저는 발로 차버렸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윤석열과 절연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탈당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편하게 우리 탈당했으니까 우리 당원도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한 건 관계 없습니다. 그분이 비상계엄 잘못된 거고요. 내란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예. 그 말이 못 하잖아요. 절연하라는 사과와 절연을 주장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절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탈당은 했지만 윤석열 그냥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깔끔하게 탈당했으니까 관계없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거 다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대신 사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 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냐 안 하냐. 예.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제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저는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할 때는 예. 상대방도 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다뤄내면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도 당대표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예. 두 분은 서로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여요. 약간 국합 배드캅 전략. 서로 관심 없어. 네. 사실은 원래 당내 진짜 갈등이 되면 막 원내대표 얘기하면 원내대표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 당대표 쪽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거든요. 예.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예. 그건 뭐겠어요? 저는 그냥 당신은 당신 얘기하고 이쪽도 우리가 좀 지지받아야 되니까 이쪽 지지받는 사람 이쪽 얘기하고 네.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가요?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고 난 후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해견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국민과 싸우는 당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라는 지금 사실 당내에서 외톨이거든요. 네. 당 대표인데 저 사람 가지고선 지방선거 치렀다가 우리는 폭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그 윤 어게인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불만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동혁 체제가 이제 끝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무너져 내릴까? 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사퇴론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퇴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퇴하면 보수정당 없어집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실현의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는 위헌적 입법 폭주가 민주당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한계, 소위 말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파열음이 나고 있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과도 못 내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성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애로 나가는 것이고 저도 천막에서 천만농성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설 명절 때 우리 제가 만나는 보수 유권자들은 야 국민의힘 뭐하냐 똑바로 해라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전체적인 표심을 보면은 보수정당의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4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고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결국은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계속 갇혀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선명 야당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국가 간에서 내부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리고 국가 간에 전쟁이 있으면 내부적인 전쟁은 멈춥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전쟁은 6.3 지방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당 내분을 상쇄시키면서 그리고 공천개혁을 하고 지방선거에 올인함으로써 이미지 대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장동혁 대표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면 그러면 이 당이 국민의힘이 보수정진 정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공일은 배는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면 사퇴하면 국민의힘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문제는 저륜이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위기가 왔을 때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을 못해요. 가장 무능하게 안 좋은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가장 무능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실패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윤석열 아바타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들이받아서 장동혁 대표를 3월 내에 끌어내지 못하면요. 선거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마자가 없어요. 출마자가.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죠. 오세훈 시장은 내가 공천을 못 받더라도 장동혁 대표와는 각을 서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출마자가 문제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소장파들에게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한마디 하면 완전히 왕따를 당한다, 쫓겨난다, 제명당한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몸보신, 적절하게 비판하고 적절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역만 지키려고 하는 어떤 소심함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 법을 잘 지키고 항상 그 소장파들이 나와서 다수가 잘못할 때, 지도부가 잘못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오세훈 시장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음 당권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들도 있거든요. 물론 당대표 임기는 법적으로 내년 9월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어느 일간지와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패하면 패배한 거다. 네. 그럼 자기도 정치적 책임, 대표직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허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 대표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고위원회가 무력화돼도 승계해서 보궐선거를 해서 유지가 되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장 대표도 알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면은 연임하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아무런 지장 없이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장 대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스윙할 걸로 봐요. 근데 다만 언제 굳히고 언제 뻗느냐 이 시기의 문제일 뿐 장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 한두 번 치러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 대표를 흔드는 목소리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략적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재영입이라든가 공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과제를 요구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의 당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당원도 혼란에 빠질 거고 자중질환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당내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혹시 마지막. 아니 사실은 저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선거 다 걱정한다 그러지만 당권이나 아니면 대권의 경쟁자들을 쳐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당내에서 자기 헤게모니 장악이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사실은 윤석열 절연하자는 게 한동훈 얘기였는데 한동훈, 김준영, 배현진 다 이제 징계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근데 자꾸 오세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새로운 인물로 바꿀 것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은 지방선거 서울이랑 부산 실패하면은 정책 책임진다 그러지만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당권과 대권에서 경쟁자들을 쳐내기 그리고 자기 세력을 확고히 하기 저는 그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